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조금 전 수능이 끝났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재확산세 때문에 수능 시험장 앞에 떠들썩한 응원은 없었지만 아마 마음속 응원은 변함없었을 겁니다. 수험생과 또 그 부모님들에게 가장 긴장됐을 하루. 유유한 기자가 수능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수험생들이 하나둘씩 고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학부모들이 따뜻한 포옹으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도.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응원 팻말도 들어봅니다. 구현이 파이팅! 수험생은 애써 긴장된 마음을 가다듬고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아버지 열심히 보고 오고 사랑합니다. 그래. 파이팅! 자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부모들은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또 1년 동안 또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좀 찡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이니까 잘할 거라고 믿고 그냥 기다려야죠.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마친 수험생들이 자리에 앉아 침착하게 문제를 풉니다. 약 9시간 뒤 고사장을 나선 학생들. 수험 기간 동안 내내 아쉬웠던 건 고등학교 입학과 함께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수학여행도 못 가고 그냥 학교도 많이 그렇게 나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좀 아이들이 많이 조심을 했어야 됐고 또 중간중간에 코로나로 또 아이들이 좀 아프고 이래가지고 하지만 꿈만 꾸던 일상을 드디어 맞이할 생각에 들떴습니다. 여자친구 제일 먼저 만들고 싶어요. PC방 가서 게임 마음껏 하고 싶어요. 바디 프로필이나 이런 거 촬영하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유럽 해외여행 가서 좀 진짜 자유롭게 놀다 오고. JTBC 유효한입니다. 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문이과 통합 수능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학 잘하는 이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어땠을까요? 조보경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수능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국어는 조금 쉬웠고 수학은 지난해만큼 어려웠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도 이과가 유리했을까? 국어 과목의 한 지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프도 있고 수식도 나오죠. 고득점을 가르는 이른바 킬러 문항인 17번 문제입니다. 기초대사량 관련인데 보기에도 답에도 증가율, 기울기 같은 수학이 들어갑니다. 이과 학생에게 유리하겠죠. 수학은 공통문항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역시 수학을 잘하는 이과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이과 학생들이 수학에서 고득점자들이 많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보다는 좀 유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의 표준 점수도 더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똑같이 100점을 받아도 이과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서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이 문과 계열에 많이 합격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올해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대학의 문과 계열 학과 신입생 비율을 보면요. 이과 출신 비율이 서울대는 47.2%, 경희대는 무려 60.3%나 됩니다. 두 번째 해인 올해는 더 심해지겠죠. 이렇게 이과 출신들에게 유리하게 통합 수능이 흐르다 보니까 문과생들에게는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분석이 높습니다. 결국 고등학교에서도 이과로 쏠리는 현상이 뚜렷한데요. 2015년엔 문과 이과 비율이 46대 54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1대 69로 이과가 2배 이상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문과 소외, 이과 쏠림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수사 소식 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행안부에서만 12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상민 장관 집무실은 빠졌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등 3개 기관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행안부 소속 사무실이 12곳으로 가장 많은데 이상민 장관 집무실은 빠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 행안부 직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지 이틀 만입니다.
헬로윈 관련 보고 문서와 이태원 참사 대응 자료 등 관련 서류와 전자정보물을 압수했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예방과 사후 대처에 이들 기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사흘 전 소방노조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특수본은 고발장이 들어와 형식상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고발건과 이번 압수수색은 별개이며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거쳐 이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수사 역시 윗선이 아니라 실무 직원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 특수부는 지난 8일 2차 압수수색 당시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총경의 개인 휴대전화를 분실을 이유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번에는 대장동 수사 소식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기자들에게 정진상 실장 주장을 반박하며 대질신문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검찰은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돈을 줬다고 주장한 유 전 본부장을 불러 보강조사를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취재진에게 돈을 건넬 당시 정 실장을 보호해주려 했다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해 계단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실장이 오라 해서 갔다며 대질 조사도 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에 CCTV 사각지대가 없고 검찰이 대질 조사를 거절했다는 정 실장 측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를 위해 10여 차례에 걸쳐 500만 원 안팎의 사적인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다만 이 대표가 결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신빙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 피의자의 진술이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사실혼 배우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증거 인멸을 시킨 게 맞고 뉘우친다며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오늘 뉴스룸의 물음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한국에 온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얘긴데요. 개인적으로 세계 최고 부자이면서 중동의 오일머니를 움직일 막강한 권력도 가진 인물이죠. 그러면서 또 초강대국 미국과는 앙숙인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빈살만 왕세자가 G20 정상회담 참석 직후 택한 방문국이 미국의 우방인 한국이다 보니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한남동 공관을 처음으로 공개한 대통령부터 줄줄이 총출동한 재계 총수까지 빈살만 방안에 바빴던 하루부터 보시고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 S-오일 사옥에 빈살만 왕세자 얼굴이 담긴 커다란 사진이 걸렸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뜻의 별명 미스터 에브리싱을 가진 빈살만은 도착 순간부터 국빈급 예우를 받았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오늘 새벽 0시 30분에 들어왔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왕세자는 10여 대의 차량에 둘러싸인 채 숙소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로 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보안을 위해 흰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묵은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은 하룻밤에 2,200만 원으로 국빈들이 주로 이용한 곳입니다. 미리 와 있던 인력을 포함한 왕세자 측 수행원을 위해 2주 동안 롯데호텔 객실 400여 개를 통째로 빌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는 가능한 객실이 지금 안 나오고요. 낮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2시간 반 동안 회담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지난 7일 입주한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저 입주 후 초청한 첫 외부 인물입니다. 중동 제1위의 교역 파트너이자 해외 건설 파트너 국가로서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입니다. 오후엔 롯데호텔로 돌아와 재계 총수들을 한꺼번에 만났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성 현대차 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총수 8명이 한자리에 모여 빈살만 왕세자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 투자를 놓고 얘기를 나눈 걸로 보입니다. 차담회 이후 빈살만 왕세자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한국을 떠날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그럼 빈살만 왕세자가 도대체 누구기에 초국빈 대접에 나선 건지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 기자, 제가 궁금한 게 보통 세계 최고 부자 하면 만수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중동 부자의 대명사로 알려진 세이크 만수르, 아랍에미리트 부총리인데요. 재산이 수백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빈살만 왕세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재산은 우리 돈으로 추정컨대 2,8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만수르보다 10배는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빈살만이 이끄는 사우디 왕실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대주주기도 한데요. 애플과 전 세계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이 2,800조 원이라는 거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최고 부자인데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권력까지도 최고네요. 네, 사우디 국왕의 아들로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자 현재 사우디 정부 총리 겸 국방장관입니다. 이런 권력을 바탕으로 사우디 여성들의 운전을 허용하는 등 개혁적인 정책을 펴기도 했는데 인권단체의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빈살만에게 비판적인 사우디 언론인 자밀 카슈그지가 2018년에 살해됐었는데요. 이 사건 배우로 지목된 게 바로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사실 그때도 떠들썩했는데요. 일단 빈살만 왕세자가 누군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2의 중동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바다 위의 신도시 네옴시티 사업이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은 700조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미 20개가 넘는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 소식은 장서윤 기자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 기업과 26개의 MOU,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비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의 협약은 빈살만 왕세자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미래도시 네옴시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짓겠다는 네옴시티는 서울 면적의 44배입니다. 길이 170km의 직선도시, 바다 위에 떠있는 첨단 산업단지, 산악 관광단지로 구성됩니다. 사업 규모만 약 700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번 MOU를 통해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표적으로 현대로템은 철도 인프라, 삼성물산은 모듈러 공법의 주택 사업, 한국전력은 열병합 프로젝트를 협력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제2의 중동 붐이 올 거란 기대에 관련 주식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장중 고가 29,000원을 돌파하며 전날 종가보다 5.45% 상승했습니다. 삼성물산은 하락 마감했지만 장중 한때 2%가량 오른 127,000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기대감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것이 실현 가능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평가된 게 없어요. JTBC 장서윤입니다. 김도훈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온 시점이 조금 묘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살만 왕세자는 앞에 김 기자가 얘기했던 몇 가지 사건 때문에 미국과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최근 인도네시아에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직후 곧바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G20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나쁩니다. 아예 발리로 가는 비행기에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와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정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7월 기름값이 치솟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로 날아갔습니다. 이 빈살만 왕세자에게 석유 생산 좀 늘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들어주기는커녕 빈살만 왕세자는 오히려 석유 생산을 줄였습니다. 이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한 방 먹은 셈이어서 그렇지 않아도 카슈크지 살해 사건으로 껄끄러운 관계가 더 틀어지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중동에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가깝다로 알려져 있었는데 카슈크지 살해 사건 이후에 좀 멀어지고 있죠. 그런데 미국과 우방인 우리나라를 찾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외교적으로 미국과의 갈등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도로 번지는 걸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아시아 방문 동선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이어서 일본과 태국을 순방하고 올해 안에 뉴질랜드와 호주도 갑니다. 사우디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서 미국의 우방에게 잘 지내보자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쭉 이동한 걸 보니까 아시아와 좀 더 교류를 넓히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우리 정부와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리 정부 기업 이런 정부 기업과 네옴시티 관련해서 MOU를 맺은 게 20건이 넘잖아요. 일단 우리 기업들이나 공기업 또 정부가 참여할 기회는 많은 건가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우디는 네옴시티 예비 사업자 중에 하나로 우리 정부와 기업들과 사전 협약을 맺었다고 봐야 합니다. MOU는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투자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라서 이행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만으로 아직 큰 기대를 갖기에는 이르고요.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2019년 6월에 방한했을 당시에 우리 기업들과 맺은 8가지 MOU가 있었습니다. 83억 달러, 우리 돈 9조 6천억 원 규모였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석유화학과 정유 관련 4가지만 진척이 있고 나머지 신산업 관련 4개는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예, 사실 언론인 사례 때만 해도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해서 여러 곳에서 비판받았는데 일단 돈이 많으니까 지금은 환영받고 있는 모습이군요. 냉혹한 국제세계의 모습을 좀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도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제 대구의 한 LPG 충전소에서 났던 큰 폭발 사고의 원인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 직전 안개가 낀 것처럼 가스가 샜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경찰과 국과수 합동감식관원들이 가스를 운반하는 대형 탱크로리 아래를 살핍니다. 폭발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실제 폭발 당시 화면을 보면 탱크로리 아래쪽에서 불꽃이 튑니다. 그런 뒤 곧바로 큰 폭발이 이어집니다. 지진 않는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죠. 폭발 직전 탱크로리에서 가스 새는 걸 봤다는 목격자들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탱크로리 차에서 안개천이 그렇게 부어에 나오더라니까 다리 들들면서 빨리 가야 된다. 가스 잘못 넣었는지 연기 같은 거 올라오면 봤어요. 소리가 났거든요. 탱크로리에서 LPG를 주입할 때 가스 새는 걸 봤고 얼마 있다가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합동감식반은 폭발 전 탱크로리 차량이 움직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가스를 넣어야 하지만 차가 움직이면서 주입구에서 가스가 새나갔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어나온 가스가 작은 불씨와 만나 폭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충전소엔 가스가 셀 경우 경보기가 울려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우리 국적항공사의 승무원이 미국 LA 중심가에서 노숙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크게 다쳤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LA 중심가의 한 대형 쇼핑몰입니다.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소방대원들은 들것으로 사람을 후송합니다. 현지 시간 15일 40대 노숙자가 이곳에서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용의자는 9살 남자아이와 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한국 국적항공사 직원으로 LA에서 인천으로 복귀하기 전 식료품을 사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거동은 아직 부자연스럽고 모친과 오빠가 내일 오전에 여기 도착하시거든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LA 다운타운 한복판, 그것도 이 대형 쇼핑몰 안에서 이 같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 시민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There shouldn't be homeless around. They shouldn't be allowed. We should feel safe. It's really sad. I hope they recover fast. 용의자는 현장에 있던 보안 요원의 총에 맞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카카오가 대중문화계에서도 부당한 방식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구독자가 130만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계정에 경쟁 소속사 아이돌을 깎아내리고 카카오 소속 아이돌을 띄우는 뉴스를 지속적으로 올렸다는 혐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아이돌 소식을 중심으로 연예계 소식을 전하는 페이스북 계정 아이돌 연구소의 폐쇄 전 모습입니다. 구독자가 132만 명일 정도로 잘 알려진 페이지였습니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이돌을 제가 많이 안 보는 편인데도 이게 친구들이든 주변인들이 많이 보면 뜨니까 같이 보게 되는 거. 그런데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 계정에서 알리는 소식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카카오엔터 소속 아이돌에 대해선 주로 좋은 뉴스가 올라왔고 반면 카카오엔터 소속이 아닌 아이돌에 대해선 별로 좋지 않은 뉴스가 올라왔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르세라핌 학폭 의혹 재외 출연, 호불호 갈리는 있지 의상 등이 이 계정에 올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계정의 주인은 카카오엔터였습니다. 3년 전쯤 인수했지만 실소유주라는 걸 알리지 않았는데 최근 알려지자 문을 닫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의혹과 관련해 어제 카카오엔터 사무실을 조사했습니다. 경쟁 아이돌을 깎아내리려 좋지 않은 뉴스를 집중적으로 올렸다면 공정거래법, 페이스북 계정 주인이란 걸 안 밝힌 게 확인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엔터 측은 면밀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경쟁사 아이돌을 일부러 깎아내린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유엔 위원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유엔 회의장에선 남북 간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가리려는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우리 정부는 애도 기간에 도발해놓고 할 소리냐고 맞받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가 4년 만에 다시 참여했습니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이 이태원 참사를 덮으려고 북한 인권 문제를 이용한다고 비난했습니다. They having triggered man-made disaster, like the recent unprecedented deaths from suffocation due to poor governance of the national affairs, maximizing human rights issues on the UN arena to evade internal and external criticism. 우리 정부도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The absurd remarks by the DPRK today over the recent tragedy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 its stark disregard for human rights.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인 지난 2일, 북한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거론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d its missile provocations even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offering condolences to the victims of the tragedy. The Korean government is once again disappointed by these callous acts. JTBC 김재현입니다. 공개적으로 말싸움이 벌어진 곳은 또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G20 정상회담장에서 캐나다 트리도 총리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비공개 대화를 왜 공개했냐고 따진 건데 트리도 총리도 말을 끊어가면서 맞받아쳤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통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을 잇습니다. 전날 양 정상은 10분간 약식으로 만났는데 트리도 총리가 언론에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며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실제 트리도 총리가 시 주석에게 2019년 캐나다 선거에 중국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캐나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갑자기 항의를 받은 트리도 총리도 시 주석의 말을 끊고 맞받아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건설적으로 논의하길 기대하겠지만 양국이 동의하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시 주석이 얼굴을 굳히며 자리를 뜹니다. 트리도 총리도 불쾌한 듯 회담장을 빠져나갔습니다. BBC는 평소 국영 언론을 통해 정제된 모습만 보여주던 시 주석의 솔직한 순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도 나왔는데요. 검찰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더해 돈의 출처와 성격에 따라 또 다른 불법 자금 수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집에 있는 장롱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찾아낸 겁니다. 검찰은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도 확보하고 정확한 돈의 액수와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각종 청탁을 대가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태양광 사업가 물류단지 인허가, 공기업 인사청탁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돈을 받은 단서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에서 수억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되면서 또 다른 불법 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노 의원은 회기 중에 현역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건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사업가 박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란 입장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관련 수사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부분을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를 주립하는 신혜원 기자와 법조를 담당하는 한민용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한민용 기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취재가 된 거잖아요. 노웅래 의원 자택에서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이 나왔다, 뭐 봉투도 있다 이런데 어떤 얘기인가요? 어제 노웅래 의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장롱에서 수억 원이 쏟아졌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중에는 회사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있던 현금도 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 돈을 준 건지, 뭐 돈의 출처, 또 돈의 성격 이런 걸 조사하다 보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집에 수억 원의 현금 다발을 놓는 경우는 많진 않지요. 하지만 뭐 노 의원 입장에서 다른 또 주장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노 의원에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물으려고 수차례 전화를 걸고 또 문자 메시지도 남겨놨는데요. 예. 아직 답은 없습니다. 이 수사를 처음부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내세웠던 혐의는 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았다 이건데 이 박모 씨 얘기부터 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업가 박 씨가 처음 수사는요. 사업가 박 씨가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에게 각종 청탁을 하면서 뒷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이 박 씨가 좀 예전부터 또 나름 알려진 인물인데요. 아, 그런가요? 예, 2008년도 과거 동아일보 기사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한번 띄워주시면 과거 친노 인사에게 돈을 주겠다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 비서관일 때 박 대표, 그러니까 이 박 대표가 여기 지금 나오는 사업가 박 씨인데 예. 박 대표를 조심하라고 했다. 이런 인터뷰 기사가 2008년도에도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조심하라는 얘기를 듣던 사업가였군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좀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전 모르죠. 네, 바로 그 녹음입니다. 아, 녹음. 예, 그러니까 박 씨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좀 물어보니 예. 모든 걸 녹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통화하는 내용을 다 녹음한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근데 포렌식 하면 다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근데 검찰이 이 두 사람이 예전부터 써오던 휴대전화기 여러 대를 확보했습니다. 그냥 압수수색 나가고 가져온 건 아니고 예. 숨겨놨던 거를 찾은 건데 숨겨놨다고 하면 숨겨놓은 이유가 있을 테니 예. 이 핸드폰 안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올지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이제 한민용 기자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녹음을 주로 많이 한다.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사실 대중에게는 별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정치인인데 이미 뭐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배지, 국회의원은 아니고요. 예. 데려오고 출마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선거 포스터를 좀 모아봤는데 예. 2016년부터 22년까지 총선과 지방선거 여러 번 나갔다가 잘 안 됐습니다. 네 번이 모두, 나갔나요?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이 민주당의 험지 서초갑에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서초갑은 사실 민주당에겐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정치권에서 험지에 연달아 출마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당에서는 꽤 고마운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직을 좀 꾸준히 맡긴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 지난 대선, 지지난 대선 때 선대위에서 역할을 했고 또 지난해 송영길 대표 체제 때는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부총장도 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에서 볼 때는 험지에 계속 나가니까 희생했다라고 네. 하면서 당직을 좀 요직을 많이 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과 가까워졌다 이런 네,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정근 전 총장도 앞서 녹취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 녹취에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왔다. 그래서 공소장에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검찰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요. 예. 뭐 송영길 전 대표, 노영민 전 비서실장, 박영선 전 장관 이런 민주당 고위 인사들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일단 이름만 다만, 들으면 예. 쟁쟁한 이름들입니다. 네, 다만 뭐 이 사람들이 실제 무슨 나서서 청탁을 들어줬다거나 아니면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내가 이런 사람들과 친하다 이렇게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는 그런 게 공소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청탁을 받을 때 내가 예를 들어 뭐 누구 대표, 네. 내가 어떤 장관, 내가 어떤 실장과 친하니까 내가 잘 해결해 줄게. 라는 부분에서 이름이 나왔다는 거죠. 일단 이름 자체는. 네. 사실 뭐 예. 어떻게 친분을 과시했는지가 조금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당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정근 전 부총장이 그 고위직 인사들을 굉장히 친근한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 호칭이라는 게 친근하다고 해서 친분의 깊이가 깊다고는 할 수 없고 예. 뭐 서로 관계인지 일반 관계인지는 불분명하지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공소장에 언급됐던 방금 전 한민용 기자가 말했던 인사들에게 전화를 좀 돌려봤습니다. 예. 대부분이 이 전 부총장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일단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답변과 네,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 외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한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민원인 듯 청탁인 듯 애매한 부탁을 받아서 거절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청탁 또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절했다라고 한 사람은 일단 네. 신현 기자가 취재한 여러 의원 중에 한 명 그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들어서 거절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청탁 또는 민원을 한 적들은 있다라는 또 다른 정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겠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조금 전에 현금이 나왔다 이런 보도가 우리가 또 했는데요. 노웅래 의원이 이에 대한 현금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아직 기자회견을 했지 네, 않았습니까? 이 보도가 나오기 전인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결백을 네.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수사는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입니다. 야당 의원에 대한 무도한 압수수색은 윤석열에 대한 반대하는 자들 모조리 목을 치겠다는 엄포이자 협박입니다. 다만 이 회견장에 눈에 띄는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네, 어떤 바로 점이죠? 그러니까 노 의원이 혼자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보통 이런 기자회견을 할 때는 동료 의원들이 좀 같이 나와서 이 뒤에 서서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오늘 노 의원은 끝까지 홀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 때 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고요. 아까 한 기자 말한 대로 노 의원 입장 뉴스 직전까지 물어봤는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뭐 뉴스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이 부분 나중에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 기자, 한민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 개편안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최대 52시간을 못 넘기게 돼 있는데 개편안은 한 달 또는 최대 1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안입니다. 노동계는 다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지금은 연장 근로를 계산하는 주기가 일주일 단위입니다. 일주일에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개편안에는 최소 한 달, 최대 1년 단위로 넓히는 걸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한다면 6개월인 26주를 한 주에 평균 55시간씩 일했을 때 나머지 26주는 49시간씩 일해서 전체 평균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또 연장이나 야간, 휴일에 일한 걸 노동자가 원할 경우 돈이 아니라 휴가로 쓸 수 있게 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받으면 1.5배의 가산수당을 줬지만 휴가로 쓰면 2배로 계산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로 정하라지만 사실상 결정권은 사측에 있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결과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이렇게 내놓는 대책에 다 졸속이고, 연구회는 다음 달 13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예, 노동 관련 소식 또 있습니다. 얼마 전 광산이 매몰되면서 광부들이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일이 있었죠. 당시에도 광산의 안전대책이 소홀했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번에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자의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의 광산에 광부 2명이 고립된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정부가 내놓은 광산피해 방지법 개정안은 그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광산업자 등이 관리 감독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각종 사업자의 경제 형벌 수위를 낮춰주는 법안 14개를 어제 입법 예고했습니다. 화학사고로 상해를 입힐 경우 금고 10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조정하고, 상수원 오염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낮추는 내용 등입니다. 정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민간 경제 활동에 어려움이 크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중대재해법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반중대재해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은 그 반대되는 시그널, 계속 사고가 발생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승인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 수천 개가 국내 환자들 몸에 이식됐다는 소식을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국민 혈세가 담긴 건강보험료도 수십억 원이 새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아킬레스건 수입 기록입니다. 2012년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정상 아킬레스건의 개당 가격은 약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영수증에는 아킬레스건 가격이 약 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온전한 아킬레스건을 반으로 나눈 반쪽 아킬레스건입니다. 물건 한 개를 2개로 쪼개서 파니 수입업체에겐 이득입니다. 반쪽 아킬레스건을 온전한 것처럼 팔면서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많이 받아섭니다. 정상 아킬레스건의 경우 업체는 약 148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아킬레스건 하나를 팔 경우 약 80만 원을 내고 1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반으로 잘라서 각각 팔면 약 100만 원을 지불하고 2개 값인 총 29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건보공단이 현재 추산한 피해 규모는 최소 3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 손실액이 약 7년간 한 32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밝혀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반쪽 아킬레스건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수술에도 쓰인 걸로 추정됩니다. 공단은 부당한 보험료를 지급한 걸 인지하고 신고라도 했지만 비급여 수술 환자는 직접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피해 규모도 늘 수 있습니다. 제가 추정하는데 수만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재수술이나 아니면은 진짜 정신적으로 피해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건보료를 환수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보호종료 아동센터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목사가 수시로 성추행을 하고 기부금까지 가로챈 정황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센터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허가해준 경기도는 뒤늦게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해당 센터를 후원하는 사람들의 단체 채팅방입니다. 센터에서 성폭력은 물론 기부금까지 가로챈 정황이 알려지자 후원자들은 분노합니다. 센터 측이 보호 종료 아동들의 노동력을 수시로 착취했다는 제보들도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 벌레들 밥 주거나 아예 갈아주고 그런 것도 했거든요. 6월달에는 30만 원 받고 7월달에는 40만 원 받고. 반면 센터 대표이자 목사 안모 씨는 고가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몰며
보호 종료 아동들에게 현금과 물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해당 센터는 지난해 법인 설립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됐습니다. 정작 이를 허가해준 경기도는 뒤늦게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혹시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점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작년에 설립돼갖고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법인 설립 이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안 씨와 센터 관계자들이 쓴 책에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안 대표는 노동 착취 논란에 대해 대부분 봉사 개념으로 일했다며 앞으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1989년 이춘재에게 8살 김현정 양이 살해됐습니다. 당시에 경찰은 시신을 발견하고도 사건을 덮었고 가출로 처리했는데요. 오늘 법원이 국가가 유족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1989년 7월 7일 학교 마치고 집에 가던 8살 김현정 양이 사라졌습니다. 경기 화성시였습니다. 행방을 찾는 듯했던 경찰은 가출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8살 현정이 그 뒤로 30년 동안 법적으로 가출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이춘재의 자백으로 사건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현정이는 연쇄살인 희생자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엉뚱한 범인을 체포하고 연쇄살인 사건을 종결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정이 시신을 발견했지만 인멸했고 사건을 묻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실종된 피해자의 유류품을 발견했음에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기다렸던 부모는 절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춘재보다 수사 경찰관이 더 나쁘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관들 처벌은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2년 동안 현정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도 2달 전 숨졌습니다. 오늘 법원은 유족에게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 중에 홀로 남은 오빠는 선고를 듣고 울었습니다. 막상 소식을 들으니까 억장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빨리 판결이 나와서 들었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은데. 8살 가출인과 가족은 이제야 최소한의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개발할 수 없는 산지를 허가 없이 개발해서 묘지나 주차장 등을 만든 사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은 2만 721제곱미터로 축구장 3개 면적과 맞먹습니다. 특사경은 관할 지자체에 원상 복구와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적발된 53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경찰관이 금속 탐지기로 고래 사체에 불법 포획의 흔적이 있는지 살핍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강원도 강릉 주문진 앞바다에서 흑범 고래 2마리가 조업 중이던 어선 그물에 걸려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해양보호생물종인 흑범고래의 사체는 고래연구센터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부취제가 누출돼 경기 김포시와 서울 강서구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수도권 매립지에 부취제 시설을 철거하다 배관에 균열이 생기면서 부취제 3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부취제는 사람 몸에 해를 끼치지 않지만 양파나 달걀 썩은 내, 가스 냄새 같은 게 납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실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7년 만에 고향으로 돌려보낸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가 한 달째 사라진 건데요. 비봉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의 모바일 디이슈 시작합니다. 신호도 안 잡히고 모습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제주 연안을 매일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가들이 있을 때는요, 수면 휴식 시간이 좀 많기 때문에 계속 수신이 잘 잡혀요. 원활하게 움직이게 되면 잘 안 잡힌다고 봐야 되죠. 해외 전문가들은 비봉이가 갖고 있는 조건을 봤을 때 방류에 적합한 개체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체중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민주당 브리핑에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검찰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영장 청구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런 반발도 나옵니다. 의원들이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앞다퉈 방어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기 때문이겠죠. 방어는 다른 곳에서도 있습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의 모습을 다시 보겠습니다. 직접 치안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장관한테는 모욕까지 주고 막말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더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 장관 방어에 나선 건 역시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이겠죠. 꽤 오래전에 봤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꽤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일병이 아니고 장관이나 야당 대표 측근이라면, 그것도 직무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는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시 보기였습니다. 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 일교차가 큰데요. 자, 이재승 기자, 쌀쌀한 날씨하고 추운 날씨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요즘처럼 계절이 바뀌는 애매한 시기에 쌀쌀하다, 춥다를 어떻게 구분할지 제가 정해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추위의 강도를 정할 때 선선하다, 서늘하다, 그리고 쌀쌀하다, 춥다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강도는 더 세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춥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변수는 체감 온도입니다. 이맘때 체감 온도는 바람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같은 기온이라도 더 춥게 느껴집니다. 현재 기온을 영상 5도로 봤을 때 초속 2m의 약한 바람이 분다면 체감 온도는 약 3.7도가 됩니다. 그런데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이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개인마다 이 체감 추위를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내일 날씨는 춥습니까? 쌀쌀합니까? 네, 우선 내일 날씨 천리안 위성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하늘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아침엔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 전국의 날씨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침 기온을 한번 살펴보면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대구 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21도, 부산 21도 등으로 오늘보다 2, 3도 높겠습니다. 주말에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시청자와 함께하는 뉴스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룸 뒤에서는 시청자들과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누는 오픈 뉴스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